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중입니다. 오늘은 혹시 폴 크루그만이라고 과거 뉴욕타임즈 유명한 칼럼니스트 알고 계신지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말 냉철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칼럼니스트였고요. 사실은 폴 크루그만의 글에 모두가 다 비판을 당했죠. 물론 당연히 이 사람 민주당 지지자, 뉴욕타임스가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폴 크루그만이 그래도 가장 역대급 비판하는 사람은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이 민주당의 기반 그리고 정신적인 내용을 트럼프가 비판하고 아주 급격히 미국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여기에 폴 크루그만의 얘기에 굉장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그냥 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벨 경제학상이란 건 그 업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화학상이나 물리학상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말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후크부먼이요. 최근에 자신의 블로그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쓴 칼럼인데요. 왜 미국은 무역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로 인한 거기에 하지만 이제 미국의 위대함은 종말을 맞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이 글의 진짜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6월 해방의 날이라고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해방의 날 트럼프가 참 이름도 제 느낌에는요. 약간 트럼프답게 지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동맹이 우리를 수탈하던 데서 해방되는 그런 해방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거의 모든 나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평균 관세율을 트럼프는 1934년 수준으로 돌려놨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무역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지난 90년간 세계, 특히 미국 주도로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폴 크루그만은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세 인하는요,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 협상과 상호 약속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이 해방의 날을 어떻게 봤느냐? 세계 질서에 대한 대규모 배신으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폴 크루그만의 말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동맹과 어떤 나라들과를 통해서 국제 협상과 상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한미 FTA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그 한미 FTA가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에 그 통과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은요, 사실은 1년 내내, 그리고 사실 통과되기 거의 5년이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5년 내내 광화문은 거의 전쟁터와 같았고요. 마지막 통과 순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가스통이 나오고 이럴 정도로 그냥 전쟁, 그다음에 분신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내부적인 아픔을 겪고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따라 통과시킨 게, 그리고 이건 또 한국의 좌우가 합작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돼서 이명박 대통령 때 통과시킨 거니까요. 그 어려움을 뚫고 통과한 한미 FTA를 트럼프 말 하나로 그냥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해방의 날은 세계 질서에 대한 대규모 배신이라는 크루그만의 말이 한국에는 사실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걸 통과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본 건 사실이지만 그든 너희도 이득을 보고 우리도 이득을 본다는 거에 따라서 한 거고, 우리는 정말 더 큰 정치적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크루그만의 생각은 트럼프가 이 해방의 날을 했지만 트럼프는 뒤늦게 다른 나라들도 무역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의 특징이 뭡니까? 황금을 진 자가 룰을 가진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교시 같은 거거든요. 자기 트위터에 여러 번 썼습니다. 내가 힘을 가졌으면 그걸 휘둘러야 돼. 이게 트럼프의 뜻이고 지금까지 트럼프는 그걸 그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내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뭐냐? 중국이 바로 히토류 카드를 들고 나온 거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분노해가지고요. 중국에 대해서 도덕적 수치라고 비난을 했지만 크루그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트럼프가 그런 행위를 해온 사람이라고 그 글에 씁니다. 다만 양국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하면서요. 크루그만의 판단에 중국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즉흥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자신의 본능에 따른 계산에 움직입니다. 이게 나쁘고 틀리다고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잘 맞아왔어요.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은요. 그 엘리트주의로 무장된 공산당들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입니다. 바로 냉정하게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뭘 해도 중국 공산당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히터리 카드를 꺼내든 거. 이 때는 뭐냐?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과 독립할 수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싶으니까 애들이 꺼내든 겁니다. 그러고만은 무역 전쟁의 현실은 중국의 우위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 유리한 쪽은 중국이라는 겁니다. 실질 GDP 기준으로 이미 중국이 더 큰 경제 규모를 미국보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 GDP입니다. 그냥 명목으로는 다르죠. 게다가 양국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해도 끊겼을 때 더 치명적인 쪽은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수입하니까 미국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바잉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 사면 중국은 끝이야 라고 했던 게 트럼프의 계산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더 힘 있다 라고 한 거였는데요. 그러고만은 반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실질 GDP 기준으로 이미 중국이 더 크고요. 공급하는 중국에서 오히려 칼자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토리 부품, 원재료 등이 중국에 대부분 미국이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시장의 손실을 내수 진작과 수출 다변화로 상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바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이 미국과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단절돼 가는 거지만 미국과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정말 중국이 이제 디플레로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안 좋고 가격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전 세계로 상품을 밀어내다 보니까 수출 다변화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으로 충분히 다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 이외의 다른 수입처를 잘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의 그 반도체 통제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는데 미국은 중국의 히토리 통제권에서 아직 벗어나려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크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몇 가지 중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시절만 해도 정권이 트럼프가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공화당의 어떤 다른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중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과학기술 리더십, 세계 최고의 연구대학, 풍부한 연구비, 그리고 개방된 사회 덕분에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고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 네트워크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일시적 편의적 동맹을 맺을 뿐이지만 미국은 가치로 묶인 진정한 동맹국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의 가장 큰 우위 두 개가 사라졌다는 거죠. 뻔합니다. 트럼프가 과학의 붕괴를 일으켰다는 거고요. 과학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고 여러 정부 기반의 과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그 과정이 혼란스럽고 무능하며 연구의 연속성을 파괴했다는 게 크루그만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붕괴를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트럼프는 반유대주의, 자유 언론 등을 명분으로 하지만 이렇게 해서 대학의 예산권을 가지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듣지 않고 시위하는 학생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나 아니면 영주권자가 있으면 잡히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대학 사회 또 연구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민제도 개편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이제 미국에 남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성장해왔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다 이민자들이 만들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계잖아요. 레바논 시리아계입니다. 트럼프조차도 그 자기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이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민을 막아놓기 시작하면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못하니까 미국의 인력 구조가 붕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 H1B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 한 30% 된다. 경제 성장을 1년에 10% 끌어올린다면 그중에 3%는 이런 전문직들이 끌어올리는 거다. 사실상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연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최고의 인재들로 나라를 일으켰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공식이 트럼프 때문에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맹의 붕괴를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3,500달러 내놔라, 일본에 5천억 달러, 유럽에 5,500달러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공동 가치로 묶인 동반자가 아니라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국내 주기로 권위주의 통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 동맹국들과 공유하던 가치 기반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또 어제 전해드렸듯이 갑자기 요새 트럼프가 히토리 문제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 동맹이 같이 대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아마도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도 이제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은요. 그만큼 좀 트럼프 행정부도 당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미국은 과학 리더십과 동맹체제라는 비무역적 우위를 스스로 파괴하고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 전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략을 했는데요. 그런 조건 아래서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크루그만의 판단입니다. 중국은 미국 시장 접근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중국산 히토리와 핵심 부품 없이는 산업이 마비된다는 거죠. 한쪽은 그냥 필요할 뿐이고 한쪽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크루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시작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국제적 명예상실까지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세계가 미국을 깡패로 보는 것은 나쁘지만 이제 미국을 향해 약한 깡패로 보기 시작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미국의 리더십을 스스로 내려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번에 히토리 사건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고 오히려 미국이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히토리 발표는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50% 룰을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하는 그 엔티티 리스트에서까지 확장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의 이 회사랑 거래하지 마. 이 회사는 만드는 것들이 뭐 군대에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랑 거래하지 마라고 정렬해 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자동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사까지도 모두 제재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히토류를 수출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이 9월부터 이미 히토류의 그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해외 수출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오고 10월 달에 전격적으로 그걸 발표했다는 거죠. 미국의 발표가 있자마자 반격으로 했는데 그 조치가 이미 9월 달부터 서서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중국의 치밀함을, 공산당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한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 한국이 협상을 북한보다 못하느냐를 북한의 아주 고위급 탈북자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5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짜고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 올라가는 아주 뛰어난 공무원들이 힘을 잡고 그 내려온 지시는 한결같으니까요. 김시리가의 지시가.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반면에 한국은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이 자유롭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할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축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50년을 보면서 정책을 짜는데 한국은 5년을 보면서 정책을 짜기 때문에 협상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의 향후 100년을 보고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위해서 정권을 짜고 중국의 존립을 위해 정권을 짜지만 미국은 4년마다 정권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중국처럼 아주 정밀하게 짜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자, 다시 이 내용을 보면요. 중국이 9월부터 사실 히토리 자석 관련 기업들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봄 미중 무역 휴전 당시 히토리 수출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으나 이 조치는 사실상 그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중국 히토리 제조업체들이 9월부터 수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공식 심사 기간은 여전히 45일이지만 실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9월 중국의 히토리 수출량은 전월 대비 31% 급감했고요. 업계에서는 현재 심사 강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토리 자석의 수출량은 지난 4, 5월 급감한 뒤에 관세 휴전이 이루어진 6, 8월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덤 더넷 유럽 상공회의소 중국 지부 사무총장은 회원사들이 최근 몇 주간 허가 지원과 승인이 혼재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회원사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중국의 히토리 자석 수출 심사 강화는 단순 행정 조치가 아닌 전략적 수출 통제 강화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미중 무역 휴전 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공급망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전기차나 방산 등 글로벌 첨단 산업의 공급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끝까지 뒤흔드는 것만큼 중국도 아마
그 히토리를 가지고 풀어줄 듯 말 듯 하면서 끝까지 전 세계를 휘두를 겁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놔주면 나만 휘둘리는데 서로 놓자, 하나 둘 셋 하면 놓자라고 하지만 저 두 국가는 절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딱 놓을 리가 없는, 조금 힘을 뺐다가 언제든 다시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 없는 이 두 패권 국가의 어떤 경쟁은 누가 글로벌 패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